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2014년 9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찍 오실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사회와 아무 관계없죠. 이거 끝나고 나서 어차피 하는데 뭐. 예. 평소에도 항상 일찍 오셨던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이게 지금 비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예. 저는 또 밤을 샜습니다. 밤 안 새면 일찍 올 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사장님. 20분 정도 일찍 왔더니 예. 문이 열려 있어요. 예. 이상하다. 문이 열려 있다니. 이럴 리가 없는 데서 가봤더니 이 김용민 국장이 있었습니다. 예. 역시 밤을 샜군요. 주진우의 현대사, 이제 10시부터 나갈 방송, 밤새 편집을 하느라고. 30분짜리를 뭐 그렇게 밤새 편집을 하셔? 밤새 편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조만간? 주진우 기자, 예. 주진우 기자의 이 읽기 능력,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이걸 아시는 분들은 밤을 샐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난 대충은 알지. 예. 아니,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네. 우리 만나서 인사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약간 좀, 이 말이 약간 어눌한 편이에요. 예. 오히려. 예. 과거 옛날 낙검수에서 들었을 때 이 주진우 기자의 목소리나. 네. 혹은 그때 얘기하는 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때도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주진우 기자의 기자적인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죠. 네.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편인 사람이 있는데요. 예. 저도 옛날에는 어눌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도 라디오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예.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나마. 예. 아주 불쾌하지는 않게. 예. 불쾌하게 듣는 사람들끼리 있습니다만은. 방송 전문가로서, 제가 스스로 방송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게 아주 불경스럽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또 정말 웬만한 이 방송사의 기자들보다는 제가 마이크 앞에 많이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으로 보면은 역시 많이 해야 느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눌한 건 뭐냐면은 또 방송에서 말을 잘 못하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 공포증 때문이거든요. 자주 하면 된다니까. 자주 하면 돼요. 주진우 기자도 한 2시간짜리 풀 알았죠. 예. 그래가지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해보라고. 3개월만 하면은 아주 날아다닐 겁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팟캐스트에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어떻게 이 주진우의 현대사 나레이션을 하는지 NG 장면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토요일 아침 10시에 방송되는 주진우의 현대사 많이 사랑하시라고 이렇게 또 NG 장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G 장면과 함께 또 들으실 내용이 뭐냐? 바로 광고입니다. 예,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 원. 다시 할게요.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서울고법은 결국 여기부터 다시 졸라 지워라. 서울고법은 결국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범계입니다.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의 다름 아닙니다. 정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이지만 지난 2년 반의 국회를 지켜준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차마 하지 못했나 봅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특히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하면서 식물국회와 식물정부를 만들므로써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국회 태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법이자 국회 부진화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쁜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 역시 원내대표였던 김무성 대표. 2011년 2월 21일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여당과 야당의 자리 바꿈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를 개혁합시다.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은 황우여 직전 대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는 것. 올해 2월 4일 일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일면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대 법률안만 676건이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정권 첫 해인 매해 살펴보니 300건 정도가 처리된 데 비해서는 2배의 높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폭력도 없어졌고 국회의 공복기도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 방지법이 아닐진데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 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협치로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장의 인사말이 끝나는 순간 창원시 진해구 소속 김성일 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진해도 강제로 통합시켜놓고 야구장을 뺐느냐며 계란을 던집니다. 그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 의원의 인터뷰.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지금 사퇴하라고 합니다. 의원직 내놓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 힘이 뽑은 시운인데 무엇을 잘못해서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안상수 시장, 여당 대표를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거듭 강조. 폭력에 맞서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를 건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폭력 추방, 등원과 국회 운영의 조건을 다는 행위를 건절하는 것, 예측 가능한 캘린더식 국회 운영 등을 담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미 국회에 한나라당이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론. 국회 선진화법을 없앨 게 아니라 창원시 의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거 아닐까? 사이버 긴급조치가 발동이 됐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면서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상시 감시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토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급하게 결정된 건데요. 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참 골 때리는 나라예요. 이게 상시적 검열 아닙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뭐 사이버라고 해서 무법지대도 아니고 뭐 잘못하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남의 명예 지켜주는 것도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만은 검찰이 나서서 공권력으로 감시하겠다. 명예훼손죄는 일종의 그 친고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기분 나빠할 사람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기한테 욕한 거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면은 대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더 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버 긴급조치, 사이버 유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뭐 도를 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커뮤니티 많이 있어요. 뭐 다음 아고라라든지 뭐 오늘의 유머라든지 또 뭐가 있더라 뭐 SLR 클럽, MLB 파크 뭐 하면 뭐 파리쿡닷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총량보다도 일배 총량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아요? 명예훼손이. 여하튼 모욕이. 이런데 검찰이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이버 유신, 사이버 긴급조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인력을 투입해서 아고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박근혜에 대한 모독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입건하고 조사를 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찰의 윤모식이 뭐 대변인인지 뭔지는 뭐 잘 모르겠던데 그 일문일답한 걸래 얼핏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 양반 너무 웃기더라고. 다음 아고라는요, 했더니, 그 조사 대상입니다. 감시 대상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1배는요, 했더니, 1배는 뭐 아니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데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사실 또 감시를 해도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욕해봤자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다. 뭘로 처벌할 거예요? 박근혜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할 거야?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졌습니다. 그게 처벌 못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 좀 처벌해줘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고소하겠습니까? 안심하세요. 나라 망신이죠. 진짜. 나라 개망신이지. 뭐 열받아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네. 여하튼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잡혀 들어간다. 그러면 뭐 가문의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면은 독재 권력에 맞서서 할 말 하다가 감옥 갔다. 실제로 처벌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겁주겠다는 얘기죠. 겁주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식들아 까불면 죽어. 주둥아리 닥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둥아리 닥치든 안 닥치든 검찰 충성스러운 박근혜의 개 멍멍멍 저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바로 고소하세요. 검찰을 지금 맹비난을 한 우리 서영석 이사장. 이거 아무래도 그 명예훼손 모욕입니다. 이거는. 그건 이미 이제 박원순 판례에서 드러났죠. 국가기관은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대검인가 어디 검찰이 발표에 따르면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공적 인물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는 대상이 안 되는데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은 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박근혜를 왜 욕합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인이면 뭐하러 그 양반을 비난을 해요? 비난할 이유가 없지. 자연인이라도 비난을 합니다. 예? 이명박. 그 사람이 공적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 온갖 그 나라의 그런 여러 재산들을 정신을 하고 또 변명까지 하시오. 그 인간은 정말 그 3대에 걸쳐서 이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결국에는 이명박이 쌓아놓은 부를 또 대물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하튼 이제 사이버 유신도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은 이제 공적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에 대한 뭐 검찰총장, 누구 검사, 누구 판사, 나쁜 놈 개새끼 하면은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말라. 뭐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박근혜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박근혜가 뭐 호텔에 7시간 우는 이런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린다 이거예요. 근거 없이. 사실 또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못 되죠. 뭐 어떤 남의 명예나 이런 대통령인데 여하튼 명예를 관련된 문제라면 뭐 근거 없이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 커뮤니티적인 인터넷의 공간에 검찰이 감식군을 상시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놈을 잡아들이겠다는 것도 진짜 이거는 전 세계가 비웃을 겁니다. 아니 이명박 때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운운하는 인간들 국격 얼마나 따집니까?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쌍소리 한다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던 그 언론들 그 국격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이르기까지 완전 개박살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산깨기 같은 저질 언론이 말이야. 박근혜 사라진 7시간 정윤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국격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항의를 해야지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공갈을 치고 있어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눈치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중국에 기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 이 말을 해가지고 중국 자극할까봐 그 말 취소하고요.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 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발언을 하거나 연설을 하면은 시차 관계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발언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실제 연설하는 시간대에 맞추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서로 시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간 습관 이런 차이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언론들을 위해서 사전 보도 자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것이다. 저 연설문을 사전 배포를 해요. 또 그럴 것이 석간신문. 을 위해서는 뭐 그런 서비스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시차 때문에 미묘한데, 여튼 뭐 그게 이번에 재수없게 문화일보가 걸린 건데,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미리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배포된 보도자를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중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근데 기자회견문이 미리 배포가 됐다. 그 배포를 누가 합니까? 청와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그 배포가 되는 순간 그 발언은 이 공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언론이 오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문건을 아예 그 초장부터 내지 말든가. 아니, 이게 책임 소재는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발언을 안 한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발언은 안 한다고 빨간 줄 쫙 꺼가지고 다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실제 나와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뭐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럼 문화일보 큰 잘못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문화일보의 오보는 문화일보의 잘못이 아니라 네. 청와대의 잘못이죠. 예, 그 오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보했잖아. 예. 오버라고 해야 되겠죠. 오보가 아니라 오버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니 이제 책임 문제는 청와대에 있지만은 신문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어쨌든 하여간 저 강대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들만 그냥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억압을 행사하는 이런 권력. 오늘 우리 슬픈 삐에로님이 지금 방금 올리신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댓글 달기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일베하고 국정원 이 댓글 요원들 이 댓글 달기 무서운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 그러겠죠. 예. 진짜 이 유체이탈은 뭐 진짜. 정말 국가대표급이에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우주대표급이야. 은하계 대표입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권 잡으면 댓글 달기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네. 참, 진짜. 나 진짜 이 후한무치도 이런 완벽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이런 후한무치 처음 봤어요. 예. 진짜. 그래요. 요 내용이 2012년 12월 13일 11시 5분에 송구가 된 기사군요. 경향신문. 네. 바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났던 때 아닙니까? 예, 김하영이가 걸렸죠 그때. 진짜 뻔뻔스럽게 이러고 말할 수가 없구만. 네. 자기를 위해서 이명박이가 임명한 원세훈이를 동원해가지고 연락에 지금 댓글 달고 있는 판에 문재인이 잡으면은 댓글 달기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그래 맞다 씨발. 댓글 공작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 그 얘기야. 예,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이번에 우리 정권 놓치면은 수십 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고 얘기했잖아. 도대체 뭔 잘못을 범했길래? 뭔 잘못이 들통날 거길래 정권이 바뀌면 수십 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부정선거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전 그렇다고 진짜. 봅니다. 예. 이번에 부정선거하면 진짜 세상 뒤집어집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박근혜 정권 같이 허술하게 이럴 데 없는 정권에서 부정선거 해봐요.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걸립니다. 또 하늘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 텔레그램 열풍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사실은 이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기 전에 이미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거든요.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보이는데 정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닳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은. 텔레그램이 일종의 메신저 같은 건가?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거죠.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빼놓고는 다 들어온 것 같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잡아가라. 씨발, 잡아먹든지, 뭘 하든지, 씨발 이런 건 좀 나중에 편집 좀 했죠. 씨발, 생방송의 즐거움도 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나 잡아가라. 도청해라. 엔비아 새끼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금 욕설하신 부분은 이제 편집을 해서. 생방송 때는 좀 해도 돼. 예, 알겠습니다. 예. 편집이 됐을 겁니다. 이 텔레그램이 뭐냐면은 러시아 사람이 개발을 하고 독일 기업에서 운용하는 건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보안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국정원, 검찰이 독일 가가지고 서버에 있는 거 내놔라 했을 때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주겠죠. 내준다 하더라도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이 다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놈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을 훔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그램은. 근데 iOS 8은 휴대폰을 훔쳐도 안 돼. 그래요? 예. iOS 8을 어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iOS 8은 그 비번을 해가지고 잠가 놓으면은 애플에서도 못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대. 아예. 애플 서버도 못 볼 뿐더러 이 휴대폰 자체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 6를 쓰면서 iOS 8을 운용하고 텔레그램을 쓰면은 검찰이 좀 상당히 어렵겠네. 이걸로 봐서 진짜 이 나라의 그 IT 업계를 멸망시키는 주체는 바로 이 정권이다. 특히 이명박근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 정권이다.
이거 확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이버에서 쓰는 라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뭐 1억 2천만 명이 쓰고 1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 라인은 저 일본의 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서버가 있어도 예. 아니 네이버를 협박하면은 네이버가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뭐 되겠어? 네. 라인도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도 뭐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4억 2천만 명 어쩌고 그러는데 네. 이딴 식이면은 아니 만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그대로 있겠어? 네. 결국은 국익을 망치는 인간들이야. 예. 게다가 또 강대국한테 쩔쩔매는 이 대한민국 정권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미국인이란 말이죠. 누구 그거 쓰고 싶겠어? 차라리 텔레그램 쓰지. 텔레그램을 쓰죠. 그래서 라인도 쓰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네. 왜 카카오톡을 하필 얘기를 하느냐. 예. 뭐 다음도 결국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네. 다음이 그나마 네이버에 비해서 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네. 다음하고 카카오가 지금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카카오를 죽여야 네이버가 산다 해가지고 다음 카카오를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예. 또. 예.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합니다. 다음 카카오 하지 마세요. 라인도 쓰지 마. 네. 하여간 참 이런 사실 저는 우리 토종 IT 업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 기업이 이 권력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 무슨 철퇴를 맞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해는 가요. 충분히 그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미래등주협처럼 운영이 되면은 별로 겁낼 건 없어요. 예. 결국은 이제 사기업, 주식회사 기업들이 검찰에 약한 이유는 결국은 털면 털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털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탈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세금 제대로 안 내면 걸려요. 근데 재벌 기업들 자기 말로는 절세라고 하는데 온갖 편법, 불법을 다 동원해서 상속세 안 내려고 별 지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탈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배임과 횡령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오너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자기 것을 물건이면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거든. 근데 회사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횡령입니다. 횡령. 그다음에 뭐 납품권이라든지 기업이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당하게 입찰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회사에게 손해를 덜 끼치는데 자기 조카한테 좀 비싸게 주는 거야. 이게 배임이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국세청을 무서워합니다. 이거 털면 털려가지고 배임 횡령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박연차 노무현 대통령 도와도 박인채 장이 뭐 수십억 원 횡령 배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 안 하면은 겁날 거 없습니다. 그리 안 하면은 뭐 밥 먹는 것도 다 허가받고 하면 역대 정권 보면은 굉장히 미운 기업들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옛날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그룹 분해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이가 총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뭐 재수없게 국제그룹 무슨 회장 대머리 까진 그 사람이 있는데 양정모. 양정모가 그 참석을 안 해가지고 밑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국제그룹 없애버려 해가지고 그 국제그룹 해체가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명성그룹 김철호 이 사람은 어떤가요? 그것도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뭐 하여튼 김우정이도 그렇고 김철호도 그렇고 양정모도 그렇고 뭐 개인들은 이제 망해도 뭐 지금 어려움 없이 사는데 하여튼 기업이 무너진 것이 권력의 밑보임 때문에 무너진다. 그건 되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실제로 기업을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이 작은 기업부터 일굴 때는 사실 내 돈을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써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커지면은 그런 과정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탈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뭐 자기 조카를 갖다가 뭐 어디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줬는데 실제로 경비 안 하면서 월급 타간다. 내 딸을 갖다가 어디 빌딩에 뭐 감사로 임명해가지고 실제 근무는 안 했는데 돈 타간다. 이명박이가 그랬잖아요. 뭐 비슷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배임에 해당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먹은 게 횡령금이거든요. 자,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검찰이나 국세청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짓 안 하면은 겁낼 이유가 없는 거야.
뭐 그래도 권력이 괴롭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력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뭐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경향이 있죠. 예, 그렇군요. 아니 우리 게시판에 지금 어떤 분이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이 연행했다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아직은 뭐 그런 기사가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군의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이것과 관련해서 실상을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했던 주인공이 바로 임태훈 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임 소장께서 지금 진짜 잡혀갔나요? 아니,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지.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이 참, 그래요. 좀 약간 유명 인사에 대해서 전화를 걸기를 좀 꺼려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렇게 기자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대통령한테도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전화한 적 있죠. 그래서 친노구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했습니다. 예. 이창, 그때, 총재는 예.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 예. 지금 한번 좀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태훈 소장입니다. 네. 예. 만약에 진짜 잡아갔다면은 이건 좀 큰 뉴스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니, 트윗에 올렸다는데, 임태훈 선생이. 아, 그래요? 예. 네. 나 잡아간다고. 그렇겠지? 그래요? 오. 일단 전화를 계속 예. 잡아가면은 틀림없이 또 압수할 텐데 말이죠. 네. 그죠? 아니, 또, 어느 날, 저도 전화 안 되는 때가 있으면 잡혀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잡아갈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인권센터에 간사를 한번 좀 전화를 한번 지금 걸어봐서, 네. 진짜, 우리 임태훈 소장 신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간사인데, 네. 아까 임태훈 소장은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렇군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비상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예. 군인권센터에서 19시간 전에 올린 건데, 이건 윤일병 사건 재판 입장 방해에 항의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법정에 입장시킨 후 주심 군판사가 감치 명령을 내려서 헌병들이 사지를 들어올려 끌려 나옴. 이에 항의하는 시민감시단 여성 1명도 감치 명령을 받아 현재 영창에 구금시키려고 하는 헌병대와 감시단 대치 중. 이게 19시간 전에 이 군인권센터가 올린 근데 민간인을 군에서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법정 소란죄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죠. 군 법원이요? 네. 군사 법원이. 어떤 법원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호호. 그래서 어제 감치 명령을 받았으면은 감치 명령이 그건 뭐냐면은 저 인간 지금 법정을 소란해가지고 소란시켜가지고 제대로 내가 판결을 못 하겠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어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감치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 또 재판을 받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헌병대에서 감치 재판을 받는다 해가지고 감치 재판에서 아마 구류로 명령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 영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영창인가? 민간인을? 민간인을 영창에 집어넣는 잘하면 쏘겠네, 이젠. 글쎄. 이 완전히 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아니, 임태훈 소장은 정권을 위해 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군의 비리.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저가는 거 아니고 윤일병 사건에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결국 거기서 소란을 폈겠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일병 사건은 대한민국 군이 갖고 있는 온갖 모순들이 다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군사법정의 판사라는 게 사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군인들 아닙니까? 예. 다 손이 뭐 지한테로 도는 거지. 손이 안으로 굽는 거지. 예. 아, 진짜 열받네. 정말 참. 도무지. 저는 사실 머리야. 누구를 비판할 때는요,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비판을 하니까 비판하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만큼 또 감소되는 면도 있는데 정말 이 정권은 도저히 안 미워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그 최고 20일까지 군대 영장에 감금할 수 있답니다. 감치 재판을 받으면은. 그 임태훈 소장은 최대로 바뀌었구만. 예. 그래야 빨리 없는 사이에 빨리 재판하지. 예.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제가 살다가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을 만나나 싶기도 하고. 전 사실 그 대선 직후에 우리 한완상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살 만큼 사셨고 또 그 족적도 보면은 참 옛날 박정희한테도 그렇게 굳건하게 싸웠던 분들인데 무슨 멘붕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살 만큼 사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경험할 만큼 경험하셨다는 거죠. 독재 정권에. 그런 분들이 비단 박정희의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때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사법살인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좀 힘들긴 해도 견딜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멘붕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종자들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종자들이야. 예. 아니 그 정승산인가는 그 시기를 탈북자라며 그걸 갖다가 아니 할 수 있어요. 탈북자분들도 우리 사회 일원이니까 새누리당의 기획위원으로 탈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기획위원회 임명되자마자 종북 좌점들을 없애겠다. 임명되자마자. 그러니까. 아니, 과거 7, 8년 전이라도, 한 10년 전이라도, 그때 한 말 갖고 시비를 거는 거,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임명장을 받자마자 종북 좌점을 없애버리겠다. 나름대로 집권여당의 그 중책을 맡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또 서북청년단을 만든대. 서북청년단을 만든다고요?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백색 테러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참.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말이죠. 이른바 애국 보수들도 요즘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예? 왜? 글쎄 말이에요. 제가 문재인 욕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7명인가 고소고발해가지고 몇 명 입건됐어요. 예. 그래서 마음 놓고 또 문재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가는 모양이구만. 텔레그램으로? 네. 참나. 야, 너희들은 남아 있어야지. 너희들은 카카오톡에서 놀아. IT 기업 나하고 놀자. 나 안 갈 테니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 이거 정말 옛날에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원래 오랫동안 출입 기자로서 겪어본 바에 따르면은 YS 때 새누리당이 그리워요. 최소한의 품위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아마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저질도 슈퍼 초저질로 바뀐 것 같아. 저는 사실 YS의 3당 합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 보면은 YS가 들어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 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3당 합당 직후에. 그래서 사실 그 새누리당에 이렇게 저렇게 또 나름대로 YS가 그런 측면이 있지. 전두환도 감옥에 보내고 그런 하여튼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도 사실 역사에 남겼단 말이죠. 아니 하나의 척결은 김영삼이 아니면 못해요. DJ라면은 DJ가 척결했으면 이 하나의를 척결하면은 군사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쉽게 손 못 댔을 겁니다. YS는 자기 기반이 경상도고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나의 굳건한 지지 기반들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엉뚱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척결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버렸죠. 그걸 이번에 원세훈이가 이명박이가 부활시킨 겁니다. 군 사이버. 박근혜 5년을 경험하면서
3당 합당에 대한 재평가를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과거의 악들이 지금에 비하면은 다 선이야. 상대적으로 참. 예, 저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까지 이렇게 영창에 집어넣는다. 이 민간인을 당연히 또 군의 이 반인권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뭐 그런 괘씸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거. 자, 하여간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나라의 경제는 민생은 민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또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씨발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씨발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핵심을 벗어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국민 참여 제도를 복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을 먼저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의 장점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라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 그것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먼저 토론을 하고, 그것에 동의된다면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묻는 투표 방식을 뭘로 채택할 것이냐 다음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제를 먼저 얘기하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시민이 모였을 때 의견을 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현장 투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투표 경우에는 지난 통진당 경선 때 동일 IP에서 수백 명이 이제 투표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조 조직원들이 그 현장에 계시다가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모여서 투표한 건데, 어찌됐든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아예 민주통합당 때는 채택을 안 했어요. 인터넷 투표는. 그 모바일 투표 경우는 수십만일 경우에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그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건데, 현장 투표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현장 투표를 채택을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거의 5분의 10분의 1 수준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가려면 시민께서 후보든 정책이든 정할 때 나도 참여해서 했다. 정당 일체감이 생기는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자, 이사장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난주에 잠깐 반짝하다만 논란이 있었는데. 뭐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당내에 그 비노계가 단체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진짜 그 인간들 전부 싸그리 썰어가지고 당 하나 차리라고 했으면 좋겠어. 모바일 투표는요, 새누리당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지금 상대방인 새누리당까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이놈의 정당은 어떻게 된 게,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고 그러면은 지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처럼 이게 2002년도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좀 뒤진다 생각해가지고 그 반대할 수도 있는데, 아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개명천지 2014년 한 사람이 지금 한 가족이 모바일
저기 휴대전화를 갖다 서너 개씩 보유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예. 아니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누구나 다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아니 비로개가 들고 일어난다는 게 그러면은 이 인간들은 따로 당 차려가지고 어디 가서 저 심심산골 지리산 가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던가 해야지. 지금 다 모바일로 가고 있는 판인데. 아니 뭐 물론 이제 모바일 투표 그 개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문재인 대선 후보 뽑았는데 전체 국민의 그 민심이 다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니냐. 놀고 있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들이 나갔으면 뭐 이 숱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48% 얻었을 것 같아. 나고 있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국민들에게 환심을 얻을 그런 자신감도 없고 또 뭐 능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막는 거라면 여전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악법인 겁니다. 이게 김한길법인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투표소 투표와 즉 대의원 투표 이건 새누리당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때리야. 권리당원의 ARS 투표를 한다라고 돼 있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돈 많은 당비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당비 대납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ARS 투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왜곡됐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모바일 한다라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 모바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 즉 당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하면은 이게 이 참여가 쉽기 때문에 동원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여가 어려워야 자기가 동원하는 사람들로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권리당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대신 당비를 대납을 한 3개월 전부터 해줘가지고 나중에 다 자기 찍도록 하는 게 바로 일종의 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돼 버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10,000명을 하겠습니까? 10만 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모바일을 하면은 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용이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한 30만, 40만 명이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무슨 얼어 죽을 뭐가 미리가 잘 반영 안 돼. 애매할 새끼들. 아니 그러면 권리당원 ARS 투표는 미리가 반영되는 오히려 더 왜곡되지. 미친놈들이야. 아니 그런 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야 모바일 하자 이씨. 해가지고 저 모바일 하는 그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정책,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행동 이런 걸 해가지고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김한길이 선출돼가지고 그래 잘했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게 누구야? 김한길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이 떠난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친놈들. 아유,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얘기 했더만, 이 따위, 새정치연합 가지고는 100년 가도 집권 못 한다고. 그래서 나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형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년이 아니라 10,000년 가도 집권 못 해. 바꾸면 돼, 근데. 행여나 뭐 부정선거가 없으면은, 관권 개입이 없으면은 뭐, 다음엔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 야당의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바꾸면 못 해요.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능력입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사전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야당 무서워서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이게 야당의 실력이거든요. 그런 실력이 있냐 이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새누리당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민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병신들은 맨날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보면서 그게 민심인 줄 알고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자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당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당규를 고쳐가지고 자기 혼자 대표해 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고 수렁에 빠뜨리는 그 인간이 바로 김한길인데 무슨 그걸 갖다 계속 하자고 하고 있어. 바꾸려면 그걸 제일 먼저 바꿔야지. 그거 반대하는 놈들 전부 다 쓸어가지고 당 하나 만들어서 저 지리산 가서 살아고 그랬어요. 지들끼리 권리당원들 동원해가지고 지들끼리 전당대회 해가지고 돈 많은 새끼가 대표 때라고 그래.
아니 진짜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좀 환심을 얻을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환심을 얻으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조경태 같은 인간이 시민들이 참여하면은 저 박살나지 제대로 되겠어요? 뭐 새누리당 가가지고 하면 되겠더라. 종북 좌좀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한 정성산이가 유일한 진보는 조경태다 이러면서 또 조경태를 띄웠더만요. 그래. 끼리끼리 모이는구만. 예. 조경태는 빨리 탈당해가지고 새누리당 가야 돼. 새누리당 가면 아니 베니저도 저쪽 가가지고 출세했잖아. 조경태도 가면 출세해. 근데 조경태를 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왜냐하면은 지역구가 부산인데. 아니 부산을 한 줄 내주면 되지 뭐. 예? 조경태를 위해서. 그렇지. 예. 아 어차피 거기 해녀가 아니야. 근데 조경태도 머리가 있다면은 자기가 거기 갔을 때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조경태가 만약에 전향해가지고 새누리당 가면은 장관자리 하나쯤 안 주겠어? 그리고 뭐 솔직히 저기 그 부산에서 삼선한 사람이 야당에서 누구 내 밖에 내가 뭐 문재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다며? 사실 맞지. 새누리당으로 가면 딱 맞는 사람이지. 나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조경태 의원.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뭐 비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색깔이 맞는 당에 가야지. 옛날에 그 한나라당에 독수리 의원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부영, 뭐 김부겸, 김영춘, 까라 이런 사람들. 네. 그때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그때 한나라당이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이 자식들아 그딴 소리를 내면 다 탈당해가지고 야당 가라고 그랬잖아. 네. 같지 않습니까? 네. 조경태도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나빠. 가라고. 자기 색깔 맞는데 정성찬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며. 진정한 진보도 끌어안아서 새누리당이 외연을 넓히는 게 필요하죠.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좋지. 네, 그렇죠. 자, 하여간 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모바일 논란 결국 뭐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모바일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이 반발하니까 뭐 바로 접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왜 반대를 할까요? 대중성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예.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중성이 있어요. 대중성이 있는 분이죠. 네. 또 게다가 지금 어떻게든 환심을 사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텐데. 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새정치연합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담합정당이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했군요. 네. 예, 뭐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예. 사실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변성을 싫어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거 정치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골 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윤 국장이 아주 핵심을 잘 짚었네. 예.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 변화를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자 우리끼리 모여서 내가 돈 주고 예. 내가 동원한 새끼들을 통해서 네. 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지. 예. 아니 뭐 시민들이 도대체 또 그리고 사실 그런 성향의 인물들 시민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런 거죠 뭐.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문재인 의원이 했는데 뭐 다들 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친노 예. 그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으니 다 뭐 이제 개파적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을 새누리당이 것이다. 모바일 도입하자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그럼 문재인이 가면 개파적인 이익이야? 씨발 그건 또 무슨 논리야 도대체. 예, 하여튼 이 시민들의 그 어떤 그 참여, 그래서 야당도 시민 손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다. 네. 이런 그 믿음을 줘야 사실은 시민들이 그 정당에 대한 애착을 가질 텐데, 이 뭐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제 당 대표를 뽑는 그 선거의 방식,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호남에서만 활개치는 그런 지역정당,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결국은 벗어나겠다는 것은 이제 집권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건데, 네. 집권을 하려면은 결국은 외연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노선을 새누리스럽게 가는 게 외연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원이나 권리당원이라는 게 뭡니까? 당비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당이나,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당비 내는 사람들은 부터 정치를 해왔던, 정치 자영업자라는 말은 아마 그래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도 모바일로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바일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그 룰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재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반발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문재인 이겨봐서 뭐 할 거야? 집권을 해야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을 이기겠다는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옛날에 김학민도 마찬가지. 당권 잡아가지고, 수배가 국고보조금 나오는 정당을 짓꼴리는 대로 그냥 해보겠다. 그런 생각밖에 드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예. 임기도 못 채운 것 아닙니까? 예. 민진모. 예. 이제 이런, 장외투쟁 안 된다. 강경파 득세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맨날 이 인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열심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선 전혀 이분들이, 의제 설정을 못 해요. 왜냐면은 소수인데다 그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름이 민진모라고 하는군요. 나 민진모라고 그래가지고 임진모란 줄 알았어. 민진모는 민주 세력의 집권을 방해하는 모임인가? 도모하는 모임인데 민주 세력을 집에 보내는 모임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민주 세력의 집권을 방해하는 모임이지. 민집방무지. 그래요. 김동철, 김성곤, 김영환, 민홍철, 박주선, 백군기, 변재일, 안규백, 유성엽, 이계호, 이찬열, 장병원, 주승용, 조경태, 황종, 관료 출신, 검사 출신, 군 출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계보를 보면은 그 계보의 보스가 대체로 보수 성향인, 이런 분들이군요. 예.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으로 결국은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혼재해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인연과 성향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을 띈 의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일단 경상도에서 국회의원 배치 달리면은 새누리당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 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또 노리고, 새누리당과 비스무리한 그런 당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신인이 또 활동하기가 발탁되기 어려운. 신인들. 정치 신인들. 그리고 이제 재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거운동의 구역과 인간이 늘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이런 상황에 도래해서 그것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의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승자 독식 게다가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에는 대표성 부족 한 20%의 지지를 받은 놈이 그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 플러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요 방안이 난 과거에 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일까 참 어렸을 때는 의문이 많았었는데 나이 드니까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 정당이 없어지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고향을 좋아하는 것들이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광주 가가지고 한 30년 동안 살았다고 칩시다. 광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태생인 경상도다 보니까 말투가 이래요. 지금 같은 데서 내가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공천 받아가지고 광주에서 날고 뛰고 광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대선거,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1등으로는 당선이 못 되지만은 한 3등으로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이 한 그 정도는 있으니까. 예. 승자 독식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 이제 그 재보궐선거가 일종의 중대선거구 효과를 가집니다. 네. 왜 그러느냐? 예. 투표를 적게 하니까 투표를 선거구는 적게 작은데 예. 예, 마치 중대선거구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정희 같은 인간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되는 겁니다. 이정희가 죽었다 깨나도 정식 선거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정현. 예. 이정현이 다음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기 어디 전남 순천곡성이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저는 장을 짓게 되면 왜? 그게 소선거 구조의 성자 독식 구조에서 총선거에서는 그게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투표율이 낮아져야 그 작은 선거구지만 중대 선거구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적은 투표율로 당선이 된 것뿐이지 예. 투표율이 한 40%만 넘어도 못 이깁니다. 또 전국적인 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도 인물이지만 정당 어느 당에다 몰아주는 것이 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야 솔직히 이정현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이니까 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뭐 그런 심리가 작용하겠지만 다음 총선거 때는 박근혜도 이미 다 끄트러진 권력자 레임덕 상태. 예. 근데 뭐 되겠냐고. 예. 안 됩니다. 예. 단언을 하셨네요. 예. 안 됩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인데, 자, 또 이정현이가 또 얼마만큼 또 실적을 내느냐, 이것도 사실 그 변수겠죠.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만 하니까 아주 쌈박하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편집해서 예. 이 품위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문드문 저희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아마 편집 잘했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